오늘부터 유류세율 인하 폭이 확대가 됐고 생애 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완화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이 더 있는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반기 바뀌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가장 그렇습니다. 먼저 고공행진 중인 유가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 유류세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했습니다. 네네. 소비자들이 바로 주유소에 가면 체감을 할 수 있습니까? 유류세를 37%로 인하를 하면서 사실은 휘발유는 한 57원, 경유는 한 38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이 주유소에 가면은 그걸 막 즉시 체감할 수는 없어요. 아, 네. 뭐 주유소 그 정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라든지 알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선을 갖다가 내는 건 확실하지만은 네. 사실 유류세라는 거는 유류세 인하가 되려고 그러면 정유회에서 출고할 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기존의 주유소에 들어와 있는 재고분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이렇게 좀 내릴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주유소에 갔던 분들은 좀 실망을 하셨을 텐데 휘발유는 한 16원 정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균. 경유는 한 10원 정도 인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57원이라든지 38원 정도 내려가지고는 그렇게 큰 체감을 느끼실 수가 없는데요. 다행히 뭐 국제 유가가 120달러에서 배럴당 현재 한 105달러로 약간 좀 하향 추세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그래도 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동시에 인상이 되면서 네네. 한 가구당 어느 정도로 전기세가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나라 4인 가구가 한 달에 한 307kWh를 갖다가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1kWh에 한 5원 정도 인상이 됐으니까 이게 한 1,500원 정도 남짓 이렇게 이제 4인 가구가 월 그 정도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요.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1메가줄에 뭐 1.11원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좀 느끼질 못할 거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들이 보통 한 2,220원 정도. 그러니까 전기요금하고 가스비를 갖다가 합치면 한 3,750원 정도를 한 달에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네. 에어컨을 갖다가 이제 좀 많이 트는 가정에서는 사실 이제 누진세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450kWh가 넘어가면 이제 누진세가 좀 적용이 되니까 실제로 체감하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그 일반 가정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업지구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나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자영업자라든지 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가정과는 달리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 또 한 번 예고가 돼 있으니까 올해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4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5%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그 체감 요금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만들 때 그런 단가 이런 게 좀 올라서 제품 물가나 이런 거 오르는데도 영향 혹시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갖다가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사실 산업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데서 엄청나게 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게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가격에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을 갖다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여기서 뭐 지역이라고는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지구라든지 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LTV, 그러니까 집값의 80%까지는 일단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집값 10억 원이라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8억까지는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한도 자체가 6억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그 6억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DSR 그 3단계가 실행이 되면서 원리금 상환 비율, 연간 자기가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자기 연봉, 자기 연소득의 40%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연간 소득자라고 한다면 5,4,20, 2천만 원이 원리금을 갖다가 2천만 원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다시 또 거기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인들이 생애 최초 주택 그 대출을 받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6억 한도로 꽉꽉 채워서 받을 수 있는 분은 극히 적을 거고요. 생각보다는 대출 한도가 좀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애 최초라는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하던데 네네네. 이게
예를 들면은 좀 어떤 좀 한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누군가의 두 사람이 부부가 네. 보유를 했다가 뭐 이혼을 했다 네. 이런 경우에 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공동으로 주택을 갖다가 보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안 됩니다. 아. 네, 증여를 받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일단 명의가 넘어왔으면 안 돼요. 상속 역시 마찬가지고 단지 상속 중에서 이제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바로 팔았을 때 그 지분 자체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생애 최초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어떤 그 규정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엄정하다라고 얘기할 그러네요.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LTV는 완화가 돼도 네. 요즘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서요. 네네.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큰 그렇죠. 체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그 생애 최초 첫 주택 구입자의 LTV를 갖다가 굉장히 완화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지금 이제 금리 자체가 계속 오르는 추세고요. 고정금리는 이미 7%를 갖다가 돌파했다고 예. 하고 변동금리 자체도 뭐 사실 지금 뭐 4%에서 5%에 달하는데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예고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일단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빅스텝을 밟을 예정이기 때문에 하는 역시 0.50 그렇죠. 퍼센트포인트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뭐 시장의 예측이니까 네. 지금보다 변동금리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될 거고요.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 이 주택구입자들한테 대출을 좀 많이 해준다고 해서 네.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또 뭐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이거 주택 그 상승분으로 내가 이자를 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뭐 연속 계속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 거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섣불리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술이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네,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피해자가 네, 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형태인데 네.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의무보험 사실 뭐 대인 1, 대인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을 텐데 나눠집니다. 국가에서 하는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 임의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이라 그러면은 운전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보험을 예.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피해자한테는 일단 보험사에서 다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보험사가 그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가 뭐 보험 처리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저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면허, 뺑소니, 마약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보험회사에서는 기존에 다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는 예,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걸 그렇죠. 갖다가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식을 갖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런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7월 28일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 뭐 법이라는 게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 7월 28일 전에 보험 계약을 갖다가 맺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고 7월 28일 이후부터 이제 새롭게 보험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이런 조항을 갖다가 받는 거죠. 이제 예. 네. 오늘 12일부터 교통법규도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범칙금을 물지 않으려면 관련 조항을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달라집니까? 그렇죠. 요즘 뭐 물가도 올라가는데 범칙금까지 내고 과태료까지 너무 내면 아깝죠? 정말 너무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교차로의 우회전 방향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우리들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우회전을 할 때는 일시정지를 한 후에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나 없나를 갖다가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 건너가는 게 이 법규를 갖다가 위반을 갖다가 최소화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회전 교차로 들어갈 때 기존에 이제 깜빡이 안 켜는 차들이 많은데 깜빡이 예. 무조건 켜야 됩니다. 진입할 때는 좌측 깜빡이, 진출할 때는 우측 깜빡이를 반드시 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등이 네.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막 가고 그랬는데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또 이륜 자동차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륜 자동차가 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제 과태료를 내야 돼요. 아. 가령 뭐 이륜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서 뭐 핸드폰, 배달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휴대폰을 거. 본다거나 안전모를 안 썼다거나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걸 내야 되는 거니까 고용주분들이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 얘기를 하셔서 법규를 좀 지키라고 좀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배달 대행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배달임료는 이쪽에서 되는 사업주가 내야 되겠죠. 그럴 사업주가? 경우에는. 네. 네. 또 오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어도 이 신분증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서비스입니까? 그냥 그 휴대폰에 이 주민증을 갖다 이식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주민증 역할을 그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감증명을 띄거나 할 때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갈 때 들고 꼭 왔어야 주민증을 되죠. 들고 왔어야 그렇죠. 되는데 휴대폰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공항이나 여객터미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 사실은 휴대폰으로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사실 주민증 역할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오늘 네. 코스피가 장중 2,300선까지 붕괴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2,200선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하반기 전망. 이 바닥을 점치는 건 하락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전문가들도 상당히 사실 어려운 거고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침체의 징후가 완연해질 때까지는 사실 섣불리 새롭게 현금을 들여서 투자하는 거는 요즘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지금의 같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신중해야 된다. 네, 그렇죠. 침체의 징후가 완연할 때까지는 약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신중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쭉 짚어봤는데요.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놓은 뭐 사이트나 책자가 있습니까? 일단 포털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네네,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 뭐 각 정부 부처에서 하는 보도 자료들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고 포털에서 좀 관심 있게 보면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뭐 경제 정책들도 있고요, 이런 네. 법규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서 좀 천천히 살펴보시면은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정보 제공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런 시간 마련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